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주에 독립영화 특집을 처음으로 이제 윤희에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혹시 윤희에게 보신 분들은 글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저희가 정말 궁금해요. 저희가 두 번째 독립영화 특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의 새로운 게스트분이 계시죠. 조일남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혹시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조일남이고요. 네. 지금 카카오 브런치에서 영화 평론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인디 포럼에서 그 상영작 프리뷰 섹션을 따가지고 이제 한 2-3편 정도 영화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귀한 일남 작가님을 저희 같이 모셨는데요. 혹시 저희 이번 주제와 그 영화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독립영화 특집 2부 파수꾼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독립영화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영화이기도 해요. 약간 사실. 대표주자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도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셨나요? 네, 근데 이제 개봉했을 당시에는 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극장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네. TV에서도 많이 해주고 차나 뭐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도 계속 네. 이제 화제가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매 해마다 보고 있는 영화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고 상관없이 많이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맞습니다. 아까 지연 작가님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처음 접하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대학교 딱 20살 들어가자마자 이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정말 우연히 사실 보게 됐는데 네. 독립영화관에서 가끔 화제작이라거나 독립영화를 다시 상영해주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뭔가 너무 좀 충격이었다고 할까요? 약간 배우분들이 워낙에 찰떡으로 연기를 하셔서 이게 실제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영화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자체가.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파수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방금도 얘기를 드렸지만 독립영화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청취자분들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작가님들은 혹시 독립영화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상업적인 지원이 크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거대 배급사들이 껴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상영관을 많이 확보를 하고 점유하는 영화들인데 독립영화들 같은 경우에 정말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당위를 갖고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라서 자본의 규모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지만 책 독립 출판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 하에서 있는 그대로 그 최대치를 끌어내서 만드는 영화들이라서 사실 정의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네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지마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적더라도 좀 더 자유로운 느낌? 전 그런 거를 영화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네요. 제가 독립영화에 대해서 조금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네. 찾아왔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파수꾼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소개해드릴 책에 이 독립영화의 약간 정의에 대해서 앞쪽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밑밥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리즘 오브 매거진이라는 51화에도 네. 편집장님이 나오시기도 했었죠. 네네. 그래서 프리즘 오브 매거진에서 9호 파수꾼 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는데 네. 30페이지에 시내 21의 김소희 영화 평론가님이 쓰신 독립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부를 읽어드리면 독립영화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용어가 자리 잡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치열하게 이어져 왔으나 마땅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중단되기를 반복해왔다. 이때 나왔던 논의 중 가장 경청할 만한 것은 김곡의 논의로 그는 독립영화란 범주화되거나 정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영화, 저 영화를 낳는 잠재적인 힘이다 라고 내다봤다. 네. 여기서 논의의 대상은 주로 한국 장편 독립극 영화에 한정됨을 알려준다 라고 서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네. 두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독립영화는 잠재적인 힘, 표출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쨌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독립영화의 제작과 생존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독립영화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있었어요. 네. 저희도 독립출판과 기성출판이라고 분명하게 나누긴 정말 애매한 그쵸.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독립출판의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써져 있었는데 독립영화가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영화를 향한 기대, 발견의 즐거움과 관련된다. 오락성과 작품성을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오락성을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독립영화에 대한 정의를 한 번쯤은 다시 구축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단지 흥행 여부에 따라서 그 영화를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여기에서 나왔던 박정민 배우님이랑 이재훈 배우님이 그때는 정말 신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정말 top 배우인데 그런 신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드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생각하는 독립영화에 대한 정의도 되게 많이 궁금하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저희 오늘의 주제 영화인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줄거리를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네. 처음에 한 소년이 죽은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죽음의 뒤를 쫓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죽은 아들의 서랍에는 친구 동윤과 희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아이는 전학을 갔고 한 아이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낀 아버지가 이제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니? 그쵸. 라고 묻게 되는데 사실 잘 얘기를 해주진 않죠. 네. 천진하고 순수했던 시절 미성숙한 서통의 오해가 불러일으킨 파국이라는 영화 소개가 있었는데 정말 간단 명료하게 네. 정리한 되게 부분이 웅장해지네요. 아닐까. 네. 독단적 우정이 가져온 폭력과 그 상처의 전염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정말 사소한 배경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쵸. 학창 시절에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일남 작가님은 네. 고등학교 저는 공학으로 나왔고요. 아. 중학교도 공학으로 나왔는데 이제 근처에 남고가 있어가지고 네네. 소문으로만 들었죠. 이제 남중 남고에서는 시간마다 이제 급식실에서 줄을 서는 것만으로도 이제 서열 정리가 일어나서 새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제 바로 벌어진다고. 막 옥상으로 따라와 봐 그 이러나요? 스케일이 다르다고. 네. 저희는 이제 남녀공학 다니는 친구들끼리는 머리 잡고 이제 싸우는데 네. 유혈이 낭자한다고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파수꾼에 진짜 나오는 것처럼. 아, 맞아요. 파수꾼 네. 보면 자주 나오죠. 이 영화의 주 배경은 남고예요. 네. 근데 이제 꼭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친한 친구들끼리 벌어지는 이야기가 주거든요. 그쵸. 학생 때는 아무래도 이제 친구가 다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친구를 잃었을 때 그 절망감이나 싸웠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그 고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영화에 많은 공감을 했던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욕설이라고 할까요? 거친. 근데 욕설인데, 그 장소에 맞는 욕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고등학교라는 그 공간? 되게 폐쇄적이고 야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공간의 공기 같은 게 되게 이 영화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좀 되게 매혹을 느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비밀로 남겨져 있는 게 아무래도 네. 이 영화에 혹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 파수꾼 영화 오늘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인터뷰 영상을 좀 봤었는데 박정민 배우가 정말 그 이재훈 배우의 눈빛을 보고 너무 살벌하게 느낀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 그 앞에 있었으면 진짜 저 보면서 깔았어요. 저도 쫄았을 것 같아요. 덤비지도 못해. 네,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주인공들과 같은 감정이라든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는 또 이 영화가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 셋이 성격이 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폭력을 통해서 반에 1등을 이뤄낸 기태나 걔랑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지만 심지어 또 반은 달라서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는 그 동윤이라는 캐릭터 되게 인상적이었고 특히 저는 박정민 배우가 맡은 백희죠. 별명이 이제 백시라서 백희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 백희준 캐릭터가 가장 평범한 성격의 인물이지 않나. 영화에 빗대어 봤을 때 저는 백희랑 성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남 작가님도 셋 중에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아니고 싶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내면에 그런 모습은 있지만 표출을 하진 잘 않으니까요. 저는 약간 학생일? 막 쟤네 왜 저래? 막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동윤 같은 역할이지 않았을까? 제일 짱이다. 비선실세다. 그렇지만, 네, 이제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얘네들을 규정하면 좋을지 자기도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화 파수꾼은 2011년 3월에 개봉을 했고요. 네. 그리고 117분의 러닝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성현 감독과 기태 역에는 이재훈 배우님, 동윤 역에는 서준영 배우님, 희준 역에는 박정민 배우가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윤성현 감독님이 이 파수꾼 이후에 올해죠. 네, 2020년에 사냥의 시간이라는 넷플릭스로 공개를 또 영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 영화 보시면서 작가님들은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들 있으세요? 일남 작가님. 네.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끼는데 그 조성아 배우가 나오잖아요. 기태의 아버지 역할이죠. 네, 기태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그분의 어떤 되게 무력한 모습이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물론 우정도 로맨스의 연장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맨스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삐뚤어진 로맨스라고 할까요? 보통의 어떤 청춘 영화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우정으로 잘 포장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코드가 이 영화에 되게 잘 스며들어 있다라는 걸 또 한편으로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질투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네. 케이스가 아닌가. 네. 그쪽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선택으로 이렇게 네, 남게 네.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세 명 다 뿔뿔이 흩어지죠. 초반에 그쵸. 나오듯이 약간 행방도 모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포장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을 정말 잘 담았구나.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혹시 지연 작가님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기찻길에서 되게 그 세 명이서 되게 자주 놀잖아요. 네. 그 공간만큼은 되게 현실이랑 엄청 동떨어진 공간으로도 네.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약간 네. 꿈의 공간처럼 네. 나오잖아요. 되게 시간을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 공간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기태가 마지막까지 그 공간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맞아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꿈이나 유령의 공간으로도 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판타지 같기도 네, 네. 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작가님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세요? 저는 다른 거는 막 그 욕 자막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독 인상 깊었던 건 6명이서 이제 월미도로 미팅 같은 거 가잖아요. 가죠. 차이나타운. 사실 그 베키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기태한테 계속 잘해주잖아요. 맞아요. 뭐 음식도 주고 물도 떠다 주고. 근데 그 상황에서 눈치가 없진 않아요, 기태가. 그걸 눈치채고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눈치 보고 어떻게든 얘를 쳐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쨌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싶지 않은 그 아이 같은 감성이 유독 저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되게 유아적인 캐릭터. 네. 맞아요. 네. 되게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대사도 기억이 나요. 너 일부러 맞아. 베키한테 질- 질투하게 하려고 그쵸, 나한테 그쵸. 잘해주는 네. 거구나 이러길래. 근데 베키는 이제 기분 안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뭘 잘해봐. 계속.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가 확실히 사냥의 시간을 제가 올해 초에 봤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이 감독은 10대, 20대 또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하면서 친한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서를 잡아내는데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 대한 비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태가 분명히 어떤 우정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어떤 폭력의 가해자가 끝까지 친구의 이름으로 호명이 되는 것이 과연 연출적으로 옳은 방향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될까 싶은데, 네,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뭔가 이제 주인공으로서의 기태의 시점을 쫓아갔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은 어쨌든 영화에서는 다루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영화가 사실은 그 기태 시점으로 이제 다루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런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점이라고 따지기 되게 어려운 영화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조성아 네네. 배우의 시선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시선으로 가기에는 계속 미끄러지는 영화라서 그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 이 영화를 누가 보고 있었던 거지라는 질문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기태라는 그 캐릭터도 그렇고 되게 모호하고 되게 유령 같은 영화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디에서 본 건데 감독님이 뭔가 어른이 되어가면서의 성장 이야기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신대요. 일단 그 말 자체가 어른이라는 거는 청소년보다 낫다는 가정하에 말을 하는 거고, 또 성장은 결국 나아지는 방향인 건데 얘네 셋은 결국 누가 어떻게 나아졌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식의 대답을 받았거든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두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낫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이제 영화에 맞춰서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의 소중한 게스트이신 작가님은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글지만 작가님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잠의 땅, 꿈의 나라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글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썼고요. 그림은 로버트 헌터가 그린 해바라기 프로젝트가 번역한 에디시옹 장물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단 표지만 보시면 되게 화려한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영국 작가의 시를 바탕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인 로버트 헌터가 그린 그림책입니다. 처음 동화책 제의를 받았을 때 로버트 헌터가 이제 제시받은 시를 계속 읽으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과 현재의 생활을 어떻게 장면으로 만들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4가지 색상을 떠올렸다고 해요. 저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게 아니라 하늘색과 짙은 파란색, 살구색, 분홍색인데요. 네네. 실제로 이 출판사 페어에서 만나면 그 4가지 물감을 꼭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4가지 물감이 사용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워낙에 에디시옹 장물랭이라는 출판사는 인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품질을 따지기 때문에 엿볼 수 있는 책이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동화책이 영국 유명한 작가의 시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작가님이 쓰신 책이 보물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해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 19세기 당시 영국은 어린이라는 개념이 되게 희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굴뚝 청소할 때 되게 많이 시켰대요. 굴뚝 안에는 성인이 들어가기엔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 어린애들 막 12살, 14살짜리를 그렇게 일을 시키다가 죽은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어린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그 시기에 어린이를 위한 소설과 동시집을 출간한 이 작가를 재조명하고자 영국의 출판사인 노브로우가 출간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책은 일부러 코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동화책이라는 게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뭐 더러지기도 쉽고 찢어지거나 망가지기가 쉬운데 그 로버트 헌터라는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새 것보다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를 존중해서 표지를 코팅하지 않은 그런 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영어 동시는 맨 뒤에 나와 있어요. 네네. 아예 그냥 본문이 써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영어 그냥 공부하듯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디시옹 장물랭 출판사님이 로버트 헌터와 나눈 인터뷰도 뒤에 실려 있으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저와 마찬가지로 파수꾼을 읽으면서 약간 영혼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상 치료용이군요. 네. 좀 꿈과 희망을 얻으시길 바라며 추천을 해봅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럼 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 이제 지연 작가님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파수꾼에 대한 소개할 책을 아까 사실 스포를 좀 했죠. 네. 저는 프리즘 오브 프레스 출판사의 프리즘 오브 매거진 9호 파수꾼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 호에 하나의 영화만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출판사이자 매거진이죠. 네. 평소 파수꾼을 정말 좋아하셨던 관객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책은 담비와도 같은, 정말 선물과도 같은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른바 파수꾼의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무엇이 이 영화를 만들었나, 그리고 파수꾼에 나오는 한국 독립영화의 계보부터 모두의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파수꾼은 어떤 영화인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조성아 배우님, 그리고 파수꾼 속에 나오는 기찻길, 집, 학교 등 공간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펼쳐져 있어요. 네. 희준과 동윤 등을 따로 섹션으로 나누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기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백희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네네. 상대적으로 동윤은 포인트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그 동윤에 대한 모습들, 공간에 대한 모습들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네. 이 책은 동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목차의 마지막
마지막에 우리들의 목소리 편에서는 청소년과의 인터뷰, 남고 출신 학생의 이야기, 유지영 영화 감독의 인터뷰 등 실제 영화를 보았던 그 나이대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정말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약간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추억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 영화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이 이제 청소년기인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솔직한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꼭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네. 진짜 뭔가 파수꾼을 보고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시면 감정을 2배로 더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의 소중한 게스트이신 네. 일람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어로 작가님의 긴 끈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왔고요. 네. 그 이분께서는 이제 문장 웹진이라는 곳에서 비평을 쓰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여러 번역 같은 거를 또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임스 조이스 책들을 직접 번역을 하시고, 네, 그 이분이 쓰신 문장 웹진에서 독립 출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글도 있어서 오늘 주제가 이제 또 독립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직접 쓰신 에세이인 긴끈이라는 책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이 책은 이제 강보원 문학평론가가 이제 이 책에 대해 상을 쓰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고 소개를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이 책은 결과적으로 저자를 완전히 지우고자 하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 그리고 그 실패를 매우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시하기보다 오히려 멈추지 않는 소멸에 대해 역설 속에 머무르며 어떤 누군가의 일기, 그러나 모두에게 공개되었으며 누구나는 결코 아닌 특정한 어떤 누군가, 이 파편들을 그럼에도 관통하고 엮어내는 긴끈, 말하자면 피에 의해 쓰인 일기라기보다는 모두로부터 먼 어떤 곳에 도달하려 시도한다. 네, 라고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어떤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전에 쓴 한 60년대에 있던 예술서적에서 잠깐 인용한 글도 나오고, 자재오사 업무에 대한 어떤 평 같은 게 되게 재밌는 평이 있는데, 그런 평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어떤 저자의 취향이라든지 그냥 개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 저자가 누군지는 끝내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가 조금 이 책의 에세이 누가 들어있어서 파수꾼하고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듣기만 해도 벌써 약간 미스테리하면서 되게 궁금한데요? 그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되게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소개할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독립 출판물이기도 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읽어주신 다른 분이 쓴 그 책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읽었는데 내가 설명하기는 좀 모호하고 근데 남에게 추천은 해주고 싶은 책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영화와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녀감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도 영화를 보고 났는데 뭔가 모를 자녀감이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과 많이 닮아있는 책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2부 조일남 작가님과 파수꾼이라는 독립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궁금한데요? 네. 근데 아마 파수꾼은 많은 분들이 보기도 했고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얘기에 좀 더 공감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3부 마지막 독립영화로 작가님과 같이 돌아올 건데요. 뽀를 드릴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란 작가님 다음 주 3부 영화 뭘까요? 네. 3부의 영화는 김태용 감독의 거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최우식 배우님이 굉장히 열연을 하셨던 영화였는데 소름 돋는 연기. 다음 주에 저희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